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돌봄입니다. 어쩌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가장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장래희망을 적는 칸에 없음이라고 쓴다. 참 마음 아픈 말이죠. 이게 실제로 아픈 어머니랑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15살 지훈 양이 한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었던 지훈 양의 이야기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결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숨겨진 아이들의 현실인 셈이죠. 한번 보세요. 10살 하은이는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해요. 겨우 8살인 미소는 중증 장애를 앓는 오빠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또 고등학생 민수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자 통역사 역할까지 도맡아 왔대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의뢰, 아이고 효자네, 효녀네 하면서 기특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칭찬 한마디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케어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어린 돌봄자라는 뜻인데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선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케어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아직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대략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보통 전체 청소년 인구의 한 5에서 8% 정도로 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10대 인구에 적용해 보면 무려 23만에서 37만 명에 달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몇몇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는요, 이 아이들 개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그 자체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되게 간단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게요, 마치 마트에서 파는 물건처럼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정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가장 싼 값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돌봄이 그냥 상품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당연히 돈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잦은 이직은 결국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막아버리죠. 결국 돌봄은 따뜻한 관계 맺기가 아니라 그냥 차가운 돈 거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기관 중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고작 0.9%입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1%는 뭐냐? 전부 민간이라는 거죠.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 돌봄 시스템의 현실을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공공 인프라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거죠. 돌봄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돌봄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그건 개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서비스처럼요. 이걸 사적인 부담으로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돌봄은 우리가 아이들 의무 교육시키는 것처럼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누군가를 돌보고 또 필요할 땐 돌봄을 받을 권리, 이것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둘째, 바로 그 집에서 건강관리, 의료, 주거, 생활지원 같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 번에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공공인프라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시스템이나 정책 같은 좀 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돌봄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생각, 그 근본적인 인식을 한번 바꿔보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전환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돌봄엔 권리입니다. 누가 베풀어주는 자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서비스나 권리라는 말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문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늘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사회적 이야기를 다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이 새로운 돌봄의 그림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돌봄을 주는 사람이었다가 또 언젠가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젊을 땐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고 그 경계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요. 돌봄은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일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뭘까요? 그냥 이건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요구만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문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돌봄의 시작은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네,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 그리고 함께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결국 돌봄의 시작은 어떤 거창한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네요.